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떴습니다. 지지율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미를 두고 싶은 게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적절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마저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적절히 29%, 그리고 부적절히 48%예요. 그리고 뭐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한 20여 %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부적절하다가 뭐 거의 과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네.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건이나 항소 포기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대장동 사건에 이제 추징금을 제대로 이제 추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추징금 구형이 뭐 6천억이 됐었고 1,000억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6%밖에 추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형을 살고 나오면 6천억 원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매달 이자가 2억씩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무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추징이 안 됐습니다. 영원 추징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고스란히 자기 거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대장동 사건의 대장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입을 딱 다무는 그 대가로 수천억 원씩 얘들이 받아가는구나 라고 국민들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 말이 되냐 라고 해서 불공정하다,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 정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 박대기 부위원장께서는 이거 제가 볼 때 그래도 20 몇 %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 포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사람이 29%, 부적절하다가 48%인데요. 이 상세 내용을 보니까 진보층에서는 34%가 보수층에서는 67%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중도층이 정확하게 이 48대 29 중도층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상식을 가진 분이 많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헬 게이트가 열렸다. 우리 상식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48대 29라는 지금 시선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아니 보면은 근데 29% 이분들 뭐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민주당도 좀 확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나무가고 김만배 한 7억 정도 투자해서 7천억 가져가고 9천만 원 채 투자하지 않아서 1,000억 가져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그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게 항소 포기잖아요. 네.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인간이익을 포기한 결정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 아니 이런 식의 됐는데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왜 그런 건가? 뭐 맹목적으로 이재명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만큼이나 있다. 예. 그리고 우리 보수 자유우파 아주 상식적인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도 이만큼 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이제 설득하고 해서 이들과 싸워야 되겠지만 이들에게 상식과 정의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김어준을 교주로 모시고 따르는 교인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정책적 판단들이 김어준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실행된 게 많았었어요.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며칠 전에 김어준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주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맹목적인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단이 이 정도 퍼센트로 지금 확인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이 됩니까? 당군인의 최대 규모의 인허가 관련 비리인데 그걸 가지고 형량이 지금 8년밖에 되지 않고 4년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사면하면요 절반도 살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 6천억 그리고 1,000억을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불주하는 그 대가로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취임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반에 오는 레임덕 현상을 취임덕이라고 그러는데 그 취임덕 현상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모든 국정운영의 동력이 민생이나 경제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거에 다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이런 현상인 거죠. 이게 보면 우리 이제 이준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 잘 알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기 자식들
일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로 만들면서 너희들은 그냥 이런 개울에서 너희끼리 잘 살면 되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게 살아도 이제 행복하다고 했지만 자기 자식들은 특권과 편법, 불법을 어떻게 보면 넘나들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초동에서 조국을 지키자 막 조국수하면서 그렇게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영 간에 어떻게 고착화되는 이런 부분이 어떤 진실과 사실은 중요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대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서부터 이제 경선부터 쭉 뛰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실에 있고 그쪽에 가짜 뉴스, 거짓 선전선동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거는 이게 김어준 털보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쪽에 뭐 긍정적인 힘은 아닙니다. 여튼 그런 어떤 뒷배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교주에 대한 팬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인 어떤 상식이 있다면 그래도 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 팬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대장동이 있는데 얘네들은 검찰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을 더 악마한 것 같은데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좀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교주로 삼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안 먹히겠지만 이번에 오늘 지금 갤럽 조사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수 또는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나쁜 여론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 처음 나온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진행될 뭔가 시그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이 항소 포기 이후에 사실상 첫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되게 좋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저 무도한 특검이 기각을 했고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나서 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참 특검이 제가 볼 때는 실력도 없는 특검인데 다시 한번 영장을 쳤어요. 근데 결과가 기각이 됐습니다. 우리 박대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이미 10월 15일에 한 번 쳤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각됐었고 한 달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이 공보관 풀을 보면서 지금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이렇게 길게 뭔가 이유가 달려서 나오는 거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아무튼 의미가 있는데요.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불구속 상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은석 특검이 좀 조급합니다. 네. 지금 12월 중순이면 이제 특검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조사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폭주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언급해주신 종전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7월에도 한번 이제 영장을 쳤다가 기각됐었지 않습니까? 딱 한 달 뒤. 그때 7월 15일에 영장을 쳤었거든요. 오늘이 11월 14일인가? 14일이죠. 그러니까 14일이죠. 딱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의 기간 동안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찔러보기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조은석 특검이 지금 성과가 부족하다.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활동 기간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다. 성과를 해봤자 사실 정말 치욕스러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속옷 바람 이거를 특검에서 흘려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었던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이것만 지금 성과로 남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뭔가를 건지고 싶어가지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한 번 더 영장을 쳤는데 법원에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말이 나온 게 이거예요. 사실관계를 다퉈볼 게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아직도 증거가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희미하다는 표현이 뭐 좀 방송에 방송에 부적합하지만 두루뭉술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확인 사살한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너희가 했던 거하고 새로 한 내용을 보니까 부실해 얘기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특검이 아무거나 갖다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특검이 나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발견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권한을 남용한 문건과 관련된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해당 문건에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 소추권 남용, 그리고 예산 심의권 남용 이걸 지적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적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했다고 내란을 가담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시 또 상황 아닙니까? 이게 네. 또 사실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 소추권 29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심의권 남용. 당시에 제 기억에 그 대통령실, 검찰 그리고 그 정보를 다루는 뭐 기무사, 뭐 이런 정보사 이런 관련에 대해서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할 만한 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번에 기각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저도 예산권 남용해가지고 그때 초유의 감액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도 패널 하면서 막 광분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28번 9번의 탄핵. 특히나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쪽에 그 김필성이라는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걸 탄핵 사유로 명기한 거는 내란죄 구성 요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줄탄핵 누가 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신냥했단 말이죠. 이거 제가 볼 때 판사를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돼. 판사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요 이미 언론에 전부 다 보도가 다 된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밑에 있는 과장이 이제 문서화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뭐 내란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비상계엄할 때 동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니까 판사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이미 그때 여러 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28번 탄핵해서 해가지고 정부인 인사들 공백 상태 만들어가지고 정부 기능을 마비를 의도했다. 아니 그게 내란 아니에요? 그게? 그게 국권문란이고. 오히려 야당의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기능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정부 기능을 사실상 전복을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그 탄핵에 총 31번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네. 30 말고 또 베스킨라빈스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31번 넘어갔었고 또 예산도 82억 대통령실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한 게 아니라 완전 제로로 만들었어요. 빵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보일러 기름도 못 돌리게 만들었고 전기도 못 돌리게 불도 못 정말 켜게 추웠습니다. 불도 못 켜게 대통령실에서 알잖아요. 촛불 켰습니다. 불도 못 켜게 막 호롱불에서 문서 쓰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그 상황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그를 문서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내란을 동조하는 문서를 생산했느냐라고 프레임을 씌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아니 특검이 제가 볼 때는 털보 김어준의 방송을 봐서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하나 저는 궁금해요. 뭐냐면 영장을 쳤다가 빠꾸 먹었잖아요. 기각당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 신냥해가지고 했는데 또 빠꾸 먹었잖아요. 저는 사실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요? 별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일종의 오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의도가 우리가 잘 간파하지 못하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일종의 오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특검이 무능했기 때문에 뭐라도 좀 해보자. 우리가 그래도 지금 돈을 그렇게 몇십억씩 받아가지고 특검 운영하고 있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손에 아니냐. 잡히는 건 일단은 무조건 던져본다. 잡히더래 던져보자 그냥 막. 근데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상 항소 포기 이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밀란 수준에 이게 나라냐? 라는 얘기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항소 포기를 물타기 하려는 그 용도로 가리기. 그치 가리기 하기 용도로 전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희생양으로 던졌던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되면 아싸 가오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어차피 무능하다고 찍혔던 거 좀 많이 무능하다 좀 더 무능하다 무슨 상관이 어차피 무능한데 이럴 게 없네요. 그런 거죠. 네. 네,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럼 특검 어차피 무능한 거 내가 그 무능 프레임 한번 해가지고 이재명이 항소 포기 국면을 좀 가리자.
중성도를 그런 보여주려고 한 거죠.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에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악마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데 사법부가 계속 기각한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바꿔야 된다. 사법부를 흔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쌓기 위해서 그런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야 그러면 그 이번에 박성재 여기 담당 법관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 이번 좀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좌표 지키는 건가요? 네, 지금 뭐 털보가 뭐라 하면 딱이죠.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인 게 뭐냐면 지금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제 집단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판사들이 일부 좌파 판사들이 이 프로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일부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들이 아직 있구나라고 하면서 극찬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리하면 기준이 이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면은 칭찬하고 잘하는 거고 불리하면은 항명인 거고 이건 이제 이제 공직기강 문란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새벽에 저희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죠. 1시 반 정도에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기각이 됐고 또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엊그제 상황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페북에 글 쓴 거 가지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잡았는데 이번 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리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적 지금 아무튼 그 범죄자가 5천만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본범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본인한테 공범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리 털보의 지령을 받는 뭐 아무튼 소위 좌파 판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법무부 장관도 했고 총리도 했고 이분이 검사 시절에 공안검사잖아요. 간첩 때려잡는 분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이렇게 하니까 좀 불쾌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 희생양을 찾았고 또 지금 뭐 이제 황교안 총리가 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게 지난번에 왜 중앙선관위를 한번 싹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검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아예 불씨를 싹 없애버리려면은 부정선거로 해서 가장 앞서서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을 누군가 한 명을 공개 처형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를 딱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끄집어낸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SS 올린 거, 그 SS 올린 사람이 황교안 총리 한 분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좌파 척결하자, 이번 기회에 친북 종북자들 좀 정리하자라는 그런 SS 글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딱 이제 황교안 전 총리만 해가지고 본보기 삼아서 하려던 것은 굉장히 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에서 브레이크 건 이유가 당연한 거죠. 아니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구속되면 저도 구속돼야 되고 다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이게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당시 장관도 보면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계엄 이후에 저도 패널로서 민주당은 심지어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내란이다. 내란죄 구성 요건이 된다. 그거는 근데 대장동 변호인이 했던 김필성 씨가 한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저쪽에 이제 내란 프레임과 극우 프레임에 대해서 말리면 안 되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요즘 보면 부정적인 얘기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 문제를 삼는데 그거를 내란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월인가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뭐냐면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란죄 관련해 내란과 관련해서 이것도 웃겨.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프레임을 전환해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일단 전제로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글을 공유하면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미디어 특위의 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뭐 입틀막 하는 거 아니에요? 입틀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그 실제로 카톡에서 퍼나르는 게 확 줄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뭐 처남도 있는데요. 처남도 저한테 뭐 많이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내더라고요. 네,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거에 우리가 굴하면 안 되죠. 뭐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입틀막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때 카톡 검열 얘기를 이제 주도적 꺼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정용기 의원이에요. 전용기. 전용기. 그분은 뭐 대통령 정용기를 타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용기 의원인데 그분이 얘기 꺼냈다가 역풍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만 나와서 해명했는데도 해명하면 할수록 더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카톡 검열이니까 사람들 간의 사적을 주고받는 대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미래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사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름이 뭐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이름인데 이거 말장난이에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내란몰이 TF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PC라든가 그다음에 문서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요 핸드폰까지 다 받아가지고 포렌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분 사고 치면 핸드폰부터 버려야 됩니다.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라고 강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자들과 점심 먹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핸드폰 비번 핸드폰 뺏기면은 비번 모른다고 잡아떼면 된다라고 기자한테 그 방법을 설명을 직접 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그 보도 기사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기자가 아마 그걸 녹음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공개적으로 뺏기면 안 된다. 비번은 만약 핸드폰 뺏기면 비번은 잊어버렸다고 해라라고까지 매뉴얼을 만들었었고요.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핸드폰 몇 번 바꾸지 아세요? 번호가 3개였었고요. 교체한 핸드폰 8개예요. 8개? 8개. 그 처음에 안드로이드 폰 쓰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아이폰만 씁니다. 그래서 쭉 아이폰 쓰는데 지금 이번에도 핸드폰 이제 압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요 잠재적으로 75만 명입니다. 75만 명. 정부 행정기관에 정부 쪽 공무원이 75만 명이니까 75만 명에게 사실상 아이폰으로 바꿔. 라고 홍보한 거랑 마찬가지 황당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오늘 주식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재용하고 잘해보자 그렇게 재벌들하고 만나가지고 경제 부흥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아이폰 8일을 대행해주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 네. 각 부처마다 뭐 위원회 같은 거 TF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상황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때 아무튼 그때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우리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우리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기관에도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디 민간 기업에도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까지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이거를 체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 주위에 그런 것 때문에 강등된 사람도 있고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19개 부처에 대해서 적폐청산위가 이제 가동이 됐다면 이번에는 49개 부처에서 소위 이제 내란 청산이죠. 아까 이름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이름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내란 청산위를 하겠다. 그리고 뭐 저쪽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겠지만 이들이 보겠죠. 누가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 그리고 협조 안 하면 이제 블랙리스트 해놓고. 근데 저는 이번에 요거 진행하면서 약간 좀 관심이 가는 게 총괄 TF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민간 5명을 참여시킨답니다. 민간인. 그래서 이 5명이 과연 누가 갈지 아마 대장동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네.
가능성이 높죠. 아니 네. 저는 뭐 민변, 대성경 네. 변호인, 촛불 정교조, 촛불 행동 이런 데, 촛불 행동. 네, 이런 데 갖고 아까 핸드폰 자발적으로 제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위 해제를 한대요. 직위 해제 시키고 대기 발령을 시킨대. 대기? 대기 좋은 건데 이거. 이것도 대기 스탠바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가장 큰 이제 직장으로서 이점은 뭐냐면 신분 보장이고 국가로에서 일하는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가 인사기록 카드에 남게 되면요, 그다음 승진에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근데도 만약에 핸드폰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까지도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매뉴얼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무슨 수로 핸드폰을 안 냅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뭐 75만 명의 공무원들 전부 다 핸드폰을 교체할 거예요, 아마. 교체해가지고 공폰으로 가지고 있다. 그걸 아마 내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지금 서로 투서 넣고 고발하고 찌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가 KBS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정권 들어나서 미래와 진실위원회라고 네, 네. 만들어서 진미위. 진미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동료가 동료를 조사하는, 얼마나 웃깁니까? 네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같은 기자끼리는 전화한테 못해요. 왜냐면 아니까. 네. 그래서 다른 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와서 제가 그랬죠. 아니 당신이 뭔데 같은 KBS 구성원인데 당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나한테 조사를 하느냐.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소해라 경찰에. 정식으로 해라.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 근데 그게 뭐였냐면 KBS의 기자협회가 너무나 민주당 쪽의 성향, 언론노조 성향,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있고 KBS 노조가 있었는데 제가 KBS 노조, 다수노조 있을 때 대표였어요. 그 보도본부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론노조랑 당연히 이제 대립관계 있잖아요. 근데 기자협회는 일종의 친목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협회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언론노조 쪽에 평양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면 탈퇴를 해서 새로운 기자협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명서를 누군가 해가지고 냈거든요. 그래서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어. 아, 그 이름 올렸다. 이름 올린 사람이 다 대상이었어. 근데 웃기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당신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떤 이유로 서명을 올렸는지 누군가 시켜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 개고 내가 기자 생활 20년 가까이 했는데 당연히 편향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등 뭐 그런 식 본인들이 볼 땐 적폐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이 계엄에 대해서의 어떤 규정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하면서 분위기를 싹 몰고 가면서 색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산당입니다. 북한식이죠, 북한식. 5 담당자를 해가지고 5명에서 팀을 짜가지고 네. 서로 감시해가지고 당에 고발하게 하는 방식.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국민들 통제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거를 공무원 사회에 주입시키겠다는 거다. 그리고 북한에 또 생활총화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맞잖아, 네. 아시죠? 자아비판. 자아비판. 아니 이런 거. 대학교 때 농활 가면 총화하지 않냐? 좀 하셨네. 어쨌든 그런 식인데, 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공직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서 와야 되면요, 그 빈틈을 누가 파고드느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계획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와야 된 조직을 빈자리를 친민주당 인사들로 전진 배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본부장 실장 자리에 그 전진 배치하기 위한 그 명분으로 그 용도로 지금 이렇게 공무원 내라머리 TF를 구동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미기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혹시 사장이 양승동 사장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세월호 때 네. 노래방 간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당일날 노래방 갔는데 이제 그 해명이 웃겨요. 노래방은 가진 않았는데 결제는 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셨지만 음주운전에 KBS 법인카드는 알아서 자동 결제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산에 그 노래방까지 찾아가 봤었어요. 그래서 역시. 얼마나 시키면 이 금액이 나올까? 얼마였어요, 그때 금액이? 그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소주랑 뭐 맥주 몇 병 이렇게 시키면 이 금액이 나오겠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한번 현장 추적을 한번 갔던 그럼 그게 기억이 음주 납니다. 가문한 얘기네. 그렇죠. 그냥 노래방 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문만. 위선적인 거죠. 그치? 어떻게 보면 세월호의 어떤 참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KBS 정권이 바뀌고 나서
KBS 사장을 누가 하느냐? 언론노조 출신 그쪽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사장이 되는 거야. MBC도 그렇고 KBS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 그쵸. 사실. 예. 아니 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의 능력과 KBS 사장으로서의 경영진의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KBS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장들이 모조리 다 언론노조 출신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 그때 노래방까지 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호 얘기했는데 정작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노래방에 갔다는 그거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렇죠. 그때 전 국민이 아침부터 방송해가지고 생방송으로 현장 뭐 그 헬리콥터 동원해가지고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노래방 갔다 와서 저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모든 그렇죠. 상황을 보고 저녁에 또 노래방 갔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말이 안 되고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소위 이제 진미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이 TF도 그렇고 아무튼 그 지도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 하겠다,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건 색출하겠다, 뭐 바로잡겠다 이러는데 아무튼 본인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또 요즘 보면 애지중지 현지라고 해서 갑자기 그렇죠. 뜬금없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회의 때 플래카드 관련해서 이거 막 뭐 표현이 좀 그렇다. 네. 표현. 아니 얘네들은 이재명이 표현을 언급할 자격이 되나? 욕하면 욕하면 또 그렇죠. 이재명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 갑자기 플래카드 관련해서 이거 뭐 사실상 이것도 표현의 자유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차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플랜카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재명 얼굴 있고 그리고 김현지 얼굴 있고 그래서 이재명, 김현지 무슨 관계 이렇게 그런 플랜카드가 보이던데 쏙쏙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진짜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관계가 30년 정도 된 관계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실제 권력은 이재명보다 김현지에게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니 안 되겠다 내려온나? 아니 이런 사투리 쓰지 않았겠지만 안 되겠어 내려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아니 무슨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한 것도 아니고 일개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실에 비서관 할 때는요 와 엄청난 돈 그러니까 대선 자금 300억 500억 예사롭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0억을 걔네한테 땡겨와야 돼 그런 말을 하는 녹취록이 있어요. 그 걔네가 누구냐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한테 300을 땡겨오고 대장동 아니고요? 잘 몰라. 7,400억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대장동 일당에서 300을 땡겨와야 그럴 수도 있죠. 난 그럴 몰라. 수도 있고 우리나도 몰라 아직. 어쨌든 그러니까 김현재 불러서 국감에서 따져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걔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야 되고 8천만 따위를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큰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다. 그럼 그 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것도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김현지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냐라고 당연히 묻는 거죠. 그 7,800억 중에 만약에 300억이라면 되게 검소한 분이네요, 그분이. 그렇죠. 아주 소박하지. 네, 소박한 소박하고 분. 네. 검소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 현수막 관련해서 좀 저는 잘 아는 게 2002년도에 실은 이게 5개 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했는데 그때 2022년이면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야당일 때잖아. 야당일 때는 주구장창 이제 험한 내용 가지고 윤석열 정부 발목 잡고 하도 심하다 보니까 23년도에 이듬해 동별로 2개만 걸자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대신 표현 들어가는 플래카드의 내용은 손대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표현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자기네들이 할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특히 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니까 좀 부끄럽겠죠. 네. 그래서 내용도 규제하고 나중에 만약에 혹시 정권이 또 바뀌면 네? 우리 곧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입장이 바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현수막 하자. 야, 2개 가지고 부족해. 12개 하자. 뭐 이렇게 하지. 그렇지. 동마다 12개씩 걸자. 이렇게 나오셨죠, 민주당.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실 앞에서 화내는 인간, 진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인간. 물론 이재명과 민주당은 진실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죠. 도리어 화내지. 화내면서 아니 이거잖아. 아니 저는 그래서 다 떠나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딱 그거 묻고 싶어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래서 만배와 나무기 착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 어떻게 생각해? 민주당이 볼 때, 왜냐면 나무가구 김만배한테 막, 만배를 만수르로 만들었잖아. 그렇죠, 네. 7,400억 그냥 이거는 합법적으로 네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남욱도 1,000억을 추징할 수 있는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1,000억 관련해서 우린 추징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 준 거잖아. 그런데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저는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어제 그 저쪽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저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 일당이 다 지금 좀 이익이 공통적이다. 네? 뭐 아무튼 이런 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같은 편이라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남북 뭐 나쁜 놈이 할 수도 있겠지만 JM 그분께서는 야, 우리 편인데 너무 그러지 마.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쪽 얘기 나올 때 그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부위원장께서 JM 왜 그런 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이재명이면 이재명이고 그냥 그 트렌드에 맞춰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지음 미음 야. 초속 얘기하면 되잖아. 이짓 미음. 그럼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만? 네네네. 아니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 대장동 일당을 다 감싸주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변호인도 그렇고 나중에 다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오고 뭐 특사로 나올 것은 많지만 나오게 되면은 이 7천억에 대한 돈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그냥 다 저희들만 꿀꺽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너네들 커버 쳐주면은 좀 뽀찌를 떼주지 않을까? 후원회장으로 모실 것 같은데요. 1억씩만 나눠줘도요. 평생 먹고 살 돈이 그래도 남아. 1억씩만 나눠줘도 얼마 안 해요. 지금 민주당은 170억 그 푼돈입니다. 6천억인데 170억 돈입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 몇 명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다음 밑에 있는 보좌관 이래가지고 해도 한 200 쓰면은요. 나머지 5,800원 자기 돈인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뽀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뽀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카바친 게 아닐까라고 나름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저번에 이제 조국이 사면됐지만 이재명 입장에서 조국을 사면시키는 걸 원했을까? 난 도리어 이화영이나 만배를 사면시키고 싶었을 텐데 만배는 이제 최종 그 대법원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만배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김만배와 이재명이 어떤 관계냐 했을 때 2018년인가요? 17년도에 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을 받았는데 친형의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관여를 했느냐 할 때 이재명이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대법원 갔을 때 무죄를 받아요. 무죄 취지 확인소송 왔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권순일.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그 권순일을 조정? 저는 조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조정까지는 봐야겠지만 또 약한 모습 아니야.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들 판단인데 김만배가 그 권순일이 대법관 맡고 났을 때 화천대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고문으로 해서 월 1,500만 원씩 꽂아줘요. 네. 그리고 또 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을 때 그 판결을 전후해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찾아갑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죠. 출입 기록이 남아있죠. 네, 그렇죠. 근데 남아있는데 자기는 이발소 갔다고. 그렇지. 뻥치고. 대법원 네네. 뻥친 거죠. 대법원이 이발소가 그렇게 좋은 곳이면 다 국민들도 다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권순일이 했던 표현이 숨쉴 공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토론이 즉흥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인정을 한 거야. 아주 폭넓게. 거짓말조차 표현의 자유로 숨쉴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숨쉴 공간은 표현의 자유는
언론 보도할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토론에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네.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네. 이재명한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잠시 착오를 일으켜서 질문이 왔을 때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수입니까? 사실 선거하는 정치인들은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기가 만약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되면 나중에 이게 선거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자기가 이제 형을 받아버리면 뭐 배지가 날아간다.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8년도에 창원의 박모 시의원이 상대 그 TV 토론에서 똑같이 상대 후보 비리 혐의 있다 이런 얘기했다가 벌금 150만 원 받고 배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허위 사실 아니면 사실 허위 사실, 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포항의 최모 시의원도 부동산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 건과 무관하다 얘기했다가 똑같이 벌금 150만 원 받고 배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되게 민감하고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상당히 좀 용기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숨 쉴 공간은 이런 데 쓰는 편이 아니라 아까 저 황교안 우리 대표님은 페이스북이나 현수막 이런 거에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TV 토론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판결 날 때 하도 좀 표현이 참 인상적이라서 사실, 평가,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권순을 이분이 참 나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 표현을 섞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거를 무죄로 때리는. 예. 그 독재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아주 심플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 적용할 때 예외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정치학의 그 학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전부 다들 법에 따라 가지고 응당 처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만 혼자 지금 계속 예외가 돼.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심지어는 그 관련된 대장동 1단까지는 항소 포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자기가 대장동 지금 공범으로 돼가지고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거죠. 물론 중지된 상태지만 그런 상황을 본인은 이제 고려해가지고 대장동 1당에서 먼저 거기서 이제 죄를 아주 낮추든가 아니면 아주 형량을 낮춰서 넘어와야지 자기가 무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예외가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독재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 판결이 말이 안 되는 게 일종의 이제 토론의 즉흥성을 좀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한테 있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느냐에 대한 논란은 그때 처음 불거진 게 아닙니다. 계속 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질문을 했는데 그게 관여가 안 됐다고 얘기한 건 그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이라는 것들에 적용했을 때 이 권순일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만배가 사실상 저는 관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서 김만배와 남욱과 이 권순일 이런 이 사랑의 짝대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만 긋다 보면 만배한테 이렇게 돈을 저는 줬다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돈 세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런 와중에 국민을 개돼지로 여길 만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노만석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노만석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그 표현을 엊그저께 밤에 했고, 그렇죠? 어제 국민일보와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저쪽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아까 뭐 저기 영어 쓰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저쪽이 네,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예. 정성호 장관이 저쪽이면 저 오버데어 이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네네. E, 네네, J, 알겠습니다. M 뭐 이런 또 그 와닿지 않게 네. 정성호 장관이 뭐 신중하게 검토해라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번에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항소 포기 관련해서 정리를 쫙 해보니까 참 좀 인상적인 게 좀 나오더라고요. 지난 9월 30일에 그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항소 관행을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성호 장관이 매일 검찰국 업무 보고 받아가지고 구두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멋지게 얘기를 해요. 혹시 구두로 조인트 깐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두 지시가? 그런데 그 다음에 10월 24일에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그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장에서 법제처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좀 좀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용가리 통뼈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 사람이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예전부터 오래 일을 해왔던 이런 관계죠. 그리고 그 10월 31일에 1심 선고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정성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성호 장관한테 그 텔레그램으로 앞으로 이렇게 민사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장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일관성 있게 라고 해야 보냈던 된다. 사람이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대장동 쌍방울 위정교사 사건 변호인인데 이 사람이 법무부 가기 전에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태영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창영 법무비서관, 그리고 조상호 그때 당시 행정관이었는데 넷이서 있다가 아예 이 지금 재판을 맡아라라고 해서 법무부로 아예 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가고 나니까 대통령실에 굳이 보고하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변호인단이 법무부에 가 있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포진해 있고 이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장동 이 패밀리가 지금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이런 이제 그랜드 게이트라고 할까요? 아무튼 게이트가 이번에 열렸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될 때까지 이재명 정부가 끝난 이후라도 이거는 반드시 파헤쳐서 단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5년 후가 아니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게이트로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쪽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세트들. 세트들. 그랜드 세트. 네네네. 세트들이다. 그쪽이 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쪽이라는 말이 여기서만 나온 말이 아니에요. 또 이제 노만석도 저쪽을 얘기하지만 또 저쪽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묵도 그렇죠. 유동 씨랑 통화하면서 최근에 엊그제가 놓은 전화 녹취. 맞아. 엊그제 공개됐는데 남욱도 유동규랑 통화를 하면서 저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감옥에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는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라고 녹취한 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쪽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만배한테 3년만 참아라. 너 3년 뒤에 특별사면 해주겠다를 언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걸 얘기를 하고 나누기 듣고 우리 둘이 이거 유착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재명과 김만배와 정진상과 또 누구 한 명에서 4명이서 이미 다 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걸 나머지 유동규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역시 이 대장동 사건 전반적으로 저쪽이라고 등장한 인물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또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돈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추징당하거나 뺏겨야 되는데 아주 합법적으로 돈 세탁을 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 돈 세탁해 준 거지. 그리고 맞아. 또 남욱이 말하기를 김만배가 그렇게 3년 안에 나간다 했는데 저쪽이랑 교감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3년도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배임죄도 없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배임죄 없으면 이 사람들도 나오는 건가요? 배임죄가 그 면소라고 하나요? 면소 아무튼 맞아요. 죄가 없어지면 뭐
다 와. 면소되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유리한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 알아서 다 없애줄 것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장동 사건 하면 지금 뭐 뭔가 잘못 나쁜 짓을 하다가 잡아내서 지금 단죄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과정도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최후의 형까지 받고 그 다음에 사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 호주머니에 6천억이 들어오고 1,000억이 들어오고 요까지 모든 풀 세트가 대장동 사건이다. 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대장동 범죄 그 행위는 전반전이고 이 대장동의 단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쪽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후반전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밌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법 리스크 이게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준다 해결해주고 있다 뭐 입법으로 해결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형벌 조항을 없애서 면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또 그 나중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냐면요. 이게 정청래가 이재명의 목줄을 잡는 목덜미를 잡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청래 당 대표가요. 야, 니 나한테 다음 당 대표 나한테 안 줄 거야? 그러면 내 다음에 이번에 당대표 하면서 당신 관련된 입법도 다 안 할 거야. 검사도 파면법 안 할 거고 면소하는 거 그것도 조항 폐지하는 거 그것도 안 할 거야. 계속 깔고 앉을 거야. 당신 그래서 나가봐봐. 나중에 임기 마치고 전부 다 그대로 재판 유지돼가지고 재개되면 전부 다 감옥 가게 돼 있어. 라고 정청래가 버팅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힘이 있을 때라서 5개월째니까 지금 이제 목에 힘을 주고 있지만 곧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목덜미를 잡고 정청래가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이재명을 옹호하는 파가 생기고 그러니까 원내가 분파되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나쁜 놈 때려잡는 거잖아요. 근데 못 잡게 하고 있고 검찰의 가치, 존재 이유를 다 부정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꼬리 자르기, 노만석이 좌불 안석 속에서 본인이 이제 자리를 내려오고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 저쪽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임식을 오늘 하거든요. 퇴임식에서 뭔가 좀 분명한 입장을 노만석이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과 더불어서 이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뭐 적당히 정성하고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 한 명 살리고자 나쁜 놈한테 다 도움을 준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 퇴임식 때 뭐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지금 아마 지금 퇴임식이 만약에 열린다면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저기 그 노만석 저 언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윗선을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외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압이긴 외압인데 외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찌질한 소리하고 지금 인터뷰를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아마 지금 검찰에서는 아주 부끄러워하고 아주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만석 이분이 그렇게 뭐 강심장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단이 없어서 조용히 나가지 않을까. 네, 몸살이고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를 했던 이유는 지금 이재명한테 정성호한테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잘 봐달라 챙겨달라.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근데 챙겨줄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니 총대매 가지고 너가 다 한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뭐 저쪽이다 얘기하고 뭐 또 그렇죠. 용산하고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외압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노만석 이제 대행의 잘못된 선택으로 참 큰 이제 짐을 짊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부터는 전 국민으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이재명 정권에서는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자, 이재명 정권에서 본인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4개월 동안 대행을 하면서 이 꼬리표를 떼는 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행 꼬리표를 떼서 자기는 이제 진짜 검찰총장 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퍼즐, 마지막 열쇠로 생각했던 게 항소 포기를 들어주는 거. 이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은 자리 욕심이 있지만 심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적 비판이 오니까 자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정부에서는 이제 버림을 받고 이런 딱한 사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절대적인 잘못이 크다. 본인이 만약에 항소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항소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모든 화살이 다 갑니다. 그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2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라고 하면서 영웅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본인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알량한 대행 꼬리표 떼는 거 거기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패착을 둔 거 아니냐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저쪽이랑 같은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치, 했던 사람이지. 했던 사람인 거고 그쪽에서 보기에는 아주 쓰고 버리기 좋은 패로 낙점이 됐던 거예요. 저쪽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간택된대요, 그래도. 그걸 간택됐지. 쓰고 버리기 좋은 그렇죠. 패로. 그 실제로 쓰고 버리는 걸 받은 거예요 지금. 딱 그럼 아니 마지막으로 그 얘기. 지금 상황 봤을 때 어떻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렇게 된 이렇게 거 되면 안 같은데. 되지. 그 이제 진짜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노만석 대행만 물러났다고 해가지고 이 사안을 덮고 넣어서는 안 되고 그 실체가 누구였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냐? 민정라인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냐? 아니면 사실상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지냐? 여기까지 다 따져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소식이죠. 그나마 좋은 소식인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저는요 이번 달 말에 있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도 저는 반드시 기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택도 없는 거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에 기초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세계 특검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정부를 죽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판을 꾸리기 위해서 곶감 빼먹던 특검 이런 내용들을 흘리고 있는데요.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앞으로의 영장 청구와 이후에 즉각적인 어떤 영장 기각을 통해서 역풍이 민심의 영풍이 저는 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첫 만남 첫 자리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 박대기 부위원장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까요? 사실 오늘 이영풍 TV 첫 데뷔 날이었습니다. 약간 말도 좀 꼬이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준비 많이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우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에 보면 제가 아까 보니까 두 분이 의원실에서 네. 선임 후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관계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선임 후임으로서 이제 같은 기간 동에 있으면서 선임 후임 아니고 제가 금방 나왔고 제 빈자리에 우리 박대기 혹시 부장관이 박대기 보좌관님 오면서 쫓겨난 건 아니시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예, 저는 또 제 고향 찾아와서 네, 또 이제 네. 갔었기 때문에 예, 이건 맞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지역구 예, 그쪽으로 맞습니다. 갔죠. 네네네. 제가 처음에 우리 대변인을 뵀을 때가 배덕광 진짜 국회의원 오래전이다. 보좌관. 아유,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연락처가 그렇게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맞네. 그때 맞네. 제가 기자 시절이었기 예, 때문에. 국회 출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 굉장히 지금 답답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으로 본다면 길게 멀리 본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안을 적확하게 보는 어떤 계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길을 내는 게 또 정치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